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이 사건 직후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더욱 잔혹하고 교묘해진 아동학대 사건은 그칠 줄을 모르는데요. 반복되는 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우리 사회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요. 필요한 대책들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대전보도국 최선중 기자 함께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서 도미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흔한 살 성모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6개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뒤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몸으로 누르던 시각, 함께 있던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아이를 돌봅니다. 결국 아이는 10여 분 뒤 질식해 숨졌습니다. 2살배기 입양아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천안에서 9살 아이가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최선중 기자로부터 그 얘기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최 기자 그때 천안에서 사건 직접 취재하셨잖아요. 네, 사건 내용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좀 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9살 어린이와 의붓 어머니인 41살 성모 씨가 순천향대병원, 천안의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많이 다쳐 있었는데 어머니는 세면대에서 부딪혀서 그렇다니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담당 의사는 의심을 합니다. 상처가 그런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 온몸을 보니까 심지어는 담뱃불로 상처를 입은 것까지 있어서 네. 의사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거기 경찰이 또 아동보호기관과 협조를 해서 현장을 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유야무야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난 6월 1일 이 가방 안에서 이 9살 어린이가 숨을 못 쉬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그 성 씨는 이제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요. 성 씨가 양모죠. 예, 양모가 성 씨가 이제 상습 아동 학대 그리고 특수 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나왔고요.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25년 그리고 지난 7일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최 기자님이 이번 사건 내용을 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되었든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서 저희가 뭐 형량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분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게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행위자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로 기소된다 하더라도 형량
형량 자체가 보통은 한 20년 전후해서 네.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이 네. 돼서 형량이 상대적으로는 좀 높게 나온 편입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 언론의 관심이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뭐 천안 아동학대 사건 터졌을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관여를 하셨습니다. 재판장에도 계속 나오시고요. 네네. 예. 뭐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너무 잔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네, 좀 네.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검찰에서 이 동생에 대해서는 네. 동생에 대한 학대 부분을 기소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서 그 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다시 고발장을 접수했고 네, 나중에 네. 그것이 이제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당시 1심 이제 선고 때 예, 판사님께서 이 판결문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은 어쨌든 네, 간에 다 안타까워하고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이 공분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네. 형량은 22년이 나와서 네, 네. 어쨌든 양형 기준이라는 이런 틀 안에는 어차피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그래도 2심에서는 좀 형량이 더 올라갔죠. 높아졌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천안 사건 이후에 네. 이 다른 사건들의 그 형량이 거의 25년 수준으로 맞춰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제 상향 해서 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천안 사건을 계기로 양형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예. 교수님, 물론 당연히 접해 보셨을 겁니다만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됩니다.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대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양부가 2살 여아를 또 혼수 상태에 빠뜨린. 이게 원래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많았는데 드러나지 않던 게 새로 드러난 겁니까? 왜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금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네네. 그래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율 이런 것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건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 극심하게 드러나는 네네. 것, 정말 반인륜적인 사건들도 생기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이제 횟수가 지금 사망 사고만 해도 40건 넘게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이제 제도도 바꾸고 또 신고 의무자도 지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 학대의 가장 그 주 대상 네네. 가해자가 부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보육교사라든지 어떤 이제 그렇게 이제 노출이 많이 되지만 네네. 실제 들어가 보면 가해자의 정말 상당수가 다 예. 부모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재하거나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 네네. 그 상황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동학대 추세라 그럴까요? 트렌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잔인해지잖아요. 이렇게 잔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부모나 양부, 양모에 의해서 이렇게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학대 사망 사건은 네. 거의 9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90% 이상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죠. 네네. 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 친부모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이 점점 잔혹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원래 이런 잔혹한 사건들은 이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 이게 반인륜적인 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범행 방법들이 네. 원래 지금도 잔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예전부터 너무 끔찍하게 잔인한 이 행위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반복되어 오는 거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잔인해진 거라기보다는 네, 네.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은 있었으나 이제 언론에서 이슈를 네, 많이 네. 이렇게 내보내시기 때문에 네, 어떤 네. 체감적으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해도 예, 예. 그 평택 원영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어 왔지만 이제 그동안은 시스템상으로 그런 네. 것들이 묻혀버리고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네, 네. 이제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 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까지 하니까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두 분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견율이요? 뭐, 그 예, 예. 아동학대 피해 아동 이제 만 명당 이제 그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동 수를 이렇게 하는 뭐 통계 자료 같은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네. 뭐 아동학대라는 게 이제 생각했을 때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유교적인 문화라든가 군사문화 잔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네, 네. 실제 발견되는 비율은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아. 아동학대가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심도들이 좀 달라지고 언론에서도 다뤄주시고 국민들도 관심들이 높아지다 네, 보니까 네. 요즘에 발견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뭐 또 하나는 저희들 아동학대 감수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그냥 뭐 훈육이라든가 이런 핑계로 넘어갔던 일들에 대해서 좀 네. 주변에서 민감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신고를 하신다든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네. 부분도 일정 부분 좀 반영된 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발견율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고를 좀 이끌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신고 의무자들로 규정되어 있는 분들 신고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던데요. 예, 최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앞서 그 천안 사건은 또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네네. 대전 용두동에서 어린이집에서도 그 원화를 이렇게 몸으로 해가지고 질식했던 원장이 다리를 눌렀죠. 예, 그런데 예. 그 당시 그 방에도 교사 한 명 있었고요. 그 사실을 평소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선생님도 3분이 계셨는데 네네. 분명 신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네. 물론 이분들이 이제 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랬냐 봤더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네. 누가 신고했는지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네. 자기는 이제 앞으로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가 없는 낙인이 찍혀 있다. 그래서 네, 네. 신고를 꺼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네. 물론 이게 그런 신원을 노출시킨 사람한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처해지지만 네, 실제로 네. 발견이 돼도 네, 네. 내부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조치가 있었을 뿐 네, 형사 네. 조치는 안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내가 의무 신고자지만 신고를 해서 저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제도다 보니까 의무 신고자들이 신고를 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 있습니다. 또 하나가 네. 그 지금 이제 그 내부 신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이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실합니다. 교육이 부실하다. 예, 예. 이 아동 학대가 그 시간이 갈수록 네, 네. 포괄적으로 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용인되던 게 이제 현재에서는 이게 용인이 안 되고 아동 학대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또 정보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교육을 들으면서 어떤 그 사명감도 고취가 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동영상 강의만 보고 네, 그냥 네. 혼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신고에 대해서도 어떤 자기 자신이 네, 네.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예, 있다. 그래서 예. 좀 이런 부분도 좀 열심히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네. 예,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 네. 예, 예. 최 기자님 대표님 말씀하시죠. 말씀에 좀 덧붙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의 그 어린이집 원장 사건도 그게 이제 아이들을 잘 재우는 자기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교사들도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학대이거나 살인 행위일지는 또 생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신고 의무자라고 동료 교사는 뭐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네. 될 것 같습니다만 신고 의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좀 예를 들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신고 의무자는 지금
이 교육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네네. 의사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거나 사회복지 네네. 관련 분들,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보육교사라든지 초중등 교사 네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네. 저희 옆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그럼 주민들, 이웃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신고 신고 의무자까지는 아닌 의무자는 거죠? 아니에요. 예.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 아동 그 보호 기관에 있는 기관장, 그러니까 네네. 아동 보호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빨리 아시게 되니까 그분들이 신고 의무자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신고 의무자가 되고 거기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가 됐고 네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이제 네네. 신고 의무자가 됐어요. 네네. 근데 경찰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네네. 단순한 부담이 아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법도 있고 있지만 또 네네. 신고 안 하면 아동학대 처벌법에 해당도 되지만 네네. 이제 본인들 그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부 고발자가 됐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교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자체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상당히 블랙리스트에서 다른 데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어떤 유치원에 이렇게 신고한 학부모가 있는데 그 학부모가 처음에는 정당하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유치원에 이제 처벌을 받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갈 곳이 없더라. 네.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들이 다 경계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신고했을까? 나는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오히려 이제 뭐 무고라든지 자기가 무고죄에 해당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신고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고 바람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신고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사실 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게 변호사님 아까 예 아동학대 감수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는 좀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신고 의무자 문제가 참 네. 좀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을 많이 보는데요. 네네. 이런저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법률은 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네.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상 신고 의무자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 신고자 보호법을 준용을 해서 신변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네. 외부로 이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도 부과가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네. 말하는 공익신고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하고 있는데 네. 법률과 현실이 좀 괴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법률은 예. 사실 사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뭘 해줄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법률이 직접 개입하기 전에 이미 막 행위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신고한 거죠 와서 이렇게 막 실질적인 예. 불이익을 주거나 행패를 부리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못하죠.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분들한테 저희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동학대의 특성상 이게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가정 내 아동학대들이 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피해 사실 보고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을 신고한다는 거를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참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주 접하시는 분들, 아까 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 네. 선생님들이 이제 막 검사하시다가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우연이라도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그나마 네. 이제 사회에서 그걸 인지를 하니까 개입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그 방식을 이제 선진국에서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외국에서도 신고 의무자 제도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네, 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신고 의무자 신고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이제 점점 높아지려다가 공 대표님 말씀대로 최근에 약간 또 좀 주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 부분이 좀 서로 공유가 되면서 네. 아 내가 실제로 신고를 했더니 이게 뭐 페널티는 페널티고 그건 뭐 내가 과태료든 뭐든 그 부분은 둘째치고 당장 나한테 뭐 눈에 보이는 뭐 행패 부리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도 조금 어렵고 네.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교육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네.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줄어든다. 뭐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2016년에 32%에서 뭐 작년 8월이었죠.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혹시 뭐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지금 그 원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그 신고 의무자를 보호할 수 보호하고. 있어야 예.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맞습니다.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법이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그러다- 부분 예, 혹시 뭐 그러니까는 예. 그 이 신고 의무자 그 자체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이런 데 네네.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죠.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이제 선생님이 또 가정 내 아동학대로 네. 신고를 했을 때 그 아동학대 가해자가 네. 사실은 뭐 그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은 아주 중상이 아니면 감옥은 안 가거든요, 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찾아서 행패를 부리거나 아니면 민원을 계속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성 민원 때문에 어쨌든 그 교사분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네.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보호도 네, 좀 예, 필요한 부분으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금 추가로 아, 예, 예. 말씀드리면 그 정인이 사건의 예를 보면 그때 보육교사가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진료했던 의사도 신고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경찰이 보고 괜찮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증거가 하고 없다 이랬죠. 그리고 예, 또 예. 왜냐하면 그 또 다른 그 정인 그 엄마가 자기가 이용한 소아과에서 발부된 진단서는 괜찮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다른 진술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경찰이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시고 제가 이제 그 예, 담당했던 예. 분하고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신고를 했지만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되면 어쨌든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했으면 이제 정말 정말 치명적인 어떤 상태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극단적인 네, 상태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신고한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다음 제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즉각분리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이 됐죠. 사실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달라진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즉각분리제 변호사님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어디 가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네네.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제 네네.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해온 사람이라서 제가 즉각분리를 아주 단순하게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아동 보호 안 하려는 거냐 막 이렇게 비난을 네네.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당위 여부는 사실 좀 다퉈봤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워낙에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입법적으로 밀어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즉각분리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사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우선은 저희들이 법 체계상 지금 즉각분리 외에도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특별법상의 응급조치라는 수사기관이 같이 개입해서 하는 네, 그런 네.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또 하나의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의 즉각분리가 아동복지법상 생겼다는 게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약간 네, 어려운 말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뭐 정인이 같은 영유아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피해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잘 하지 못하고 못하죠. 부모가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아이 멍도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예외적일 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의 범위는 사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들까지 포함입니다. 만 18세 미만이기 18세 까지요. 때문에 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요. 네. 내가 이게 분리가 되고 싶다 아니다. 네, 네. 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난 그냥 할머니랑 지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전 집에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즉각분리 제도가 너무 이제 경도돼서 활용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 의사가 완전 무시가 되고 그 아이들도 나름 자기네들의 일상과 삶이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죠. 다녀야 되고 내 그렇죠. 친구들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시설의 현실상 만약에 시설에 가게 되면 그게 완전 단절이 돼서 완전 시 경계를 넘어서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뭔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하다 빨리 이걸 즉각분리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네. 무슨 TF를 만들어서 전국의 시설에 뭐 네. 빈 공간을 확인해서 여기에 뭐 2명이 비었대 예. 그래서 그럼 대전에서 뭐 논산으로 넘어가서 넣어라 애들이 택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예. 시설도 부족하고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쉼터도 부족하고 이런 예, 상황에서 예. 아이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경도돼서 이게 만약에 집행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다시 뭐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유아나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볼 네, 필요는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옥상격의 제도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됐다. 네, 제가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 전에도 이제 지금
분리냐 아니면 적시 분리냐를 두고 사실은 네. 여러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분명히 응급 조치도 있고 긴급 조치도 있고 네. 이미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기계적인 즉각 분리 제도가 또 나왔느냐? 예, 예. 이것은 적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든지 현장에서 가서 보고 이 아이가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현장 네, 조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적시 분리가 가능했는데 너무 분리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분리가 안 돼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그랬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즉각 분리까지 기계적으로까지 이렇게 네. 예, 온 부분인데요. 원가정 보호 유지가 83.9%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서 학대로 판단된 아이들이. 근데 네. 이름 자체가 원가정 보호 유지라는 게 네, 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돌려보낸다는 얘기죠. 아니요. 예.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경우를 네, 말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이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현장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는데 83.9%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그냥 예. 그냥 집에 그냥 예, 놔두는 예, 겁니다. 예. 그냥 가해자 옆에. 그게 보호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그 말 맞는 아내를 분리 안 하고 네, 남편 매 맞는 남편 밑에 두면서 남편 보호 가정 뭐 이렇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네. 아동들은 그 83.9%가 원가정에 있다가 또 네, 재학대가 또 11.3% 뭐 네. 더 많겠죠. 드러나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장에서 굳이 아동들을 적시에 분리를 하지 않아서 이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재학대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2회 이상이라도 뭐 기계적으로라도 뭐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럼 즉각 분리를 얘기를 하면 또 적시 분리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예, 그 큰 아동 같은 경우는 그 이 쉼터를 가면 네, 네. 그 집으로 돌아가고자 요청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 쉼터 자체가 가정과는 좀 다른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고 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도 제한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네. 집에서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맞고 나면은 그래도 네, 나머지는 좀 자유로웠던 아이들이었고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이 아이가 어떤 것이 그냥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이냐 그냥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즉각 분리, 뭐 적시 분리 저는 때에 따라서 이 네.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이런 네. 질적인 그 쉼터 확충도 중요하고 예, 양적인 쉼터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네,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각분리제가 좀 실효성이 있으려면요. 사실 쉼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쉼터가 없으면 분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쉼터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 혹시 그 얘기... 예전한 가방 감금 사건 취재할 때 이제 전수조사하는 공무원 따라서 쉼터를 좀 가봤습니다. 네. 지하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네. 아이들이 한 7, 8명 있었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었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중에 좀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네. 아이들이 그 은연중에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분리를 안 할까 물어봤더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7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한 해 의심 신고가 4만 건, 거기서 아동 학대라고 된 사건이 3만 건, 예.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 제도가 나온 이후부터 분리된 거는 33건에 불과합니다. 네. 이 시설도 좀 부족하고 네. 시설을 갖추더라도 연령별 그리고 네. 이제 장애인별 혹은 네, 이렇게 네. 나눠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밀어붙인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뭐 옥상옥이다, 너무 성급했다,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시행이 됐고요. 시행이 됐으면 저희는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교수님, 즉각분리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점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취지가 어찌됐건 이제 너무 정말 극심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뭐 임기응변이든 어쨌든 이제 분리를 한 거고, 그리고 저는 분리 자체를 시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뭐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도 일단 학대가 발생되면 거기서 다시 재차 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분리를 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체크하고 다시 원가정으로 가도 될지에 대한 상황을 보는 것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분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분리했을 때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라든지 애들이 과연 제대로 쉴 수 있느냐, 네. 혹은 이제 제대로 보호받고 또 심리치료라든지 정서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트 되느냐, 이것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 제대로 이제 조사도 되면서 얘들을 보호하면서 나머지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서비스 뭐 이런 네. 것들도 같이 동시에 네.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약간 아동복지법상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네. 2016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아이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기르라. 그건 네. 이제 저도 뭐 아동복지학자로서 당연히 동의하는 거고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시설로 아이를 보내거나 이제 뭐 네, 입양을 네. 하거나 이건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정을 보호하는 게 맞는데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적각 분리로 가면 이게 서로 이제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각 분리한 후에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원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도 되는 경우는 네. 네,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참 필요한 건 많은데 그걸 다 저희가 제도화하고 하려면 참 정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이 왜 달라진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왔죠. 사실 뭐 지자체 전담 공무원도 없는데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잠깐 저희가 간단히 짚고 갈까요? 이건 변호사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사실 많이들 원했던 부분입니다. 아동 네, 학대 네. 뭐 우리 지금 출산율도 낮다고 하는데 네, 그나마 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아동의 권리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가더라도 기본적인 보호는 보호는 해주자. 해야 되지 예, 않느냐. 그래서 국가가 나서주기를 너무너무 원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체제로 이제 조사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공공이 간다는 게 공공에서 책임을 진다는 게 좋은 면은 있어요. 공공은 책임성이 있으니까 아주 책임을 네, 지고 네.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 그렇죠. 행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이제 민원의 소지라든가 안 그러면 네. 법이라든가 매뉴얼에 근거가 없이 본인들의 판단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소극적일 보니까 수밖에 없죠.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서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매뉴얼을 넘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좀 거기에 있어서는 손발이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인력이 적기도 적고 이제 적은 인력이 나가가지고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혹시나 나중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극적으로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이게 교육을 통해서 향상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제 좀 경험적으로 깨달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네. 합니다.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는 좀 감수성이 향상이 되셔야 되고 적극 행정으로 가시지 않으면 아이들을 또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행정을 요구하기 전에 뭐 전담 직원 숫자도 사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지금. 예, 예, 대표님. 예, 얼마 전에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저희 협회로 전화가 와서 네, 네. 한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동학대가 차라리 어떤 신체적인 상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분명하면 네. 편해요. 그 판단을 하기가, 그렇죠. 현장 조사를 하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사가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막 꽉 끌어야 놨는데 뭐 이게 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그럼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담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판결문 혹시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까? 뭐 사례 있습니까? 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지점에 대한 그 가이드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이 분들이 저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냐, 그 아동보호 네.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사례 관리만 하기 때문에 네, 네.
더 이상의 그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네, 물론 네. 이제 지방에 따라서는 협력해서 같이 하시는 곳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장 조사의 부담을 벗어났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그 소통을 끊어버리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전문성이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너무 그게 힘드는 거예요. 네. 그분 말씀에 그냥 현장 나가서 일 많은 거는 그냥 내가 뭐 선택을 했으니까 그럴 수 네, 있다고 네. 치지만 이러한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네, 그 네. 조사에 대한 네, 어떤 네. 가이드가 애매모호한 지점에 대해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조사를 나갔을 때 봉변을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 가해 행위자들에 의해서 네. 봉변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 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네, 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숫자 적고 뭐 이런 일도 많고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네.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네, 이 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실무를 계속 익히는 한편으로는 네, 네.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이 같이 협력해서 네. 어떤 그 실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건 조금 유예 제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뭐 현장 경험도 없고, 뭐 사실 또 젊은, 뭐 심지어 애를 키워보지 않은 공무원도 다수일 것 같고요. 가이드라인은 물론 없고요. 또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 이 일하다 저 일하게 되고 전문성을 요구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공무원에게 좀 네, 들었고 우리가 사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채용으로 해서 아동 전담 공무원으로 딱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네, 앞으로 네. 정부에서 늘린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올 때, 혹은 뭐 사회복지 전담 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내가 왜 그 업무를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승진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마치 조금 한직처럼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으시고 예. 무엇보다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정말 나는 전문성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아동복지를 전공했거나 뭐 그런 어떤 그걸 볼 수 네, 있는 네. 예를 들어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해서 또 아동학대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네. 심층적인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네. 이분들이 인사 이동하면 또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연속성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사실 네. 보완도 필요하고요. 제가 좀 결은 다르지만 이 얘기 좀 짚어보고 갈까요? 최근 논산에서 24시간 학대 신고 대응센터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뭐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민간 쪽 전문가들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 기자 어떤 곳입니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제 제가 가봤는데요. 네네. 시청 바로 옆에 별관에 이제 그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네네.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분은 이번에 새로 뽑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6분은 사회복지직이갖고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오신 분. 네. 눈에 띄는 건 나머지 한 분 경찰입니다. 경찰이 같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이 파견이 돼 예, 있어요. 거기서 예, 같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같이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네. 실제 현장에서 뭐 이전에는 아동보호기관, 민간기관에 갔을 때는 더 그랬고요. 네, 공무원이가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네, 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가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지난 14일 날 문을 열었으니까 아직 뭐 케이스는 없습니다만 네, 네, 기대가 네. 되고요. 또 이 센터에 더 주목되는 것은 이렇게 네, 네. 사후적인 어떤 뭐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준비를 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네, 네, 네. 다른 단체 연계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교육 네, 이것은 네. 학대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네, 이런 네. 것들도 기획하고 있는 점 그런 점이 네. 많이 눈에 띄고요. 그날 14일 날은 유은혜 부총리도 와가지고 이제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아주 선도적인 부분이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네. 어떤 사후적인 것과 사전에 예방하는 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앞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앞으로 활동이 매우 주목되는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좋은 롤모델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정인이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인이법 어떻게 보세요? 그 효과를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뭐 정인이법이라고 사실,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아동학대 사례죄가 신설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예. 예, 예. 원래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게 있어서요. 이게 네, 네.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쟁점이 됐던 게 이게 아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느냐, 안 네, 그러면 네.
뭐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쟁점이 되다 보니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죄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 형법상의 살인죄와 형량을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량은 기존 살인죄와 동일하게 하겠다. 근데 네. 그렇게 해놓고 사실 양형 기준은 상당히 낮게 했기 때문에 네. 아동학대 치사로 이렇게 저희가 그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낮았는데요. 이제 그걸 넘어서 네네. 대부분은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네네. 살인죄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 아예 하한을 높여서 네네.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끔 올렸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보호자한테 죽임을 당한 상황이니까 네. 관계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네네. 상당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로서의 취약성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으면 네네. 사실 원래 형량이 좀 높은 이 범죄가 신설이 좀 뒤늦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어떻게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뭐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양형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이라는 걸 대법원에서 만들고 계시긴 하시지만 네, 네,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런 조정을 하죠. 예, 조정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뭐 또 정인이가 결국 사망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아동학대 살해죄 생기고 여기에 대한 또 양형 기준도 많이 올라갈 거고 네, 일선 네.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요 죄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이걸 검토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네, 사망이 네, 됐을 네. 경우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판사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높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 사실 뭐 굳이 따지고 들자면 저희가 양형 기준이 낮아서 처벌이 약했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법을 또 양형 기준이 좀 세분화될 필요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8년 전에 예, 예. 울산계모 사건으로 이제 이 아동학대 방지 활동에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 네.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그 아동학대 치사로 그 네, 기소가 네.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5년 이내라는 겁니다. 네, 당시만 해도 아이를 학대로 해서 사망하게 하면 네, 네. 대부분이 5년 이내의 형이었었어요. 네, 네. 그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고 네, 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형량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네. 8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제 아동학대 살인죄도 신설이 됐고 네, 네. 또 이제 어쨌든 아동학대 치사라고 하더라도 보통 15년 정도는 그 선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5년, 3년 이랬던 그 선고 형량이 그래서 네. 양형 기준을 그 올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아동학대 살인, 치사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사법부가. 그래서 조금씩 네.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양형 기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은 안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형 기준이 높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예방보다는 저는 이런 응보의 개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뭐 살인에 대해서 사형을 처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반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방의 기능적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사람을 아동을 그렇게 학대해서 죽인다는 거에 대한 그런 네. 어떤 응보 경고 또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네. 현재 지금 구미 사건 같은 경우도 네, 그 25년을 구형을 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상향이 되고 있는데 아예 그 제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양형위원회에 보건복지부에서 좀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또 건의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아주 중상해라든지 사망 사건 외에 일반적인 또 아동학대 범죄는 네. 굉장히 그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집행유예가 거의 44%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망 사건 이거 외에 어떤 그 일반적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좀 경고의 의미로라도 좀 네.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우선 양형 기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아동학대 그 중상해 아동학대 치사 외에는 양형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정서적 학대라든가 네.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 판사님들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우리 아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실 진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렵죠.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집행유예가 나와버리는
나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 마련이 돼야 되고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아이의 의사가 진인지 아닌지 이건 일반 범죄와는 분명히 다를 거란 다르죠. 말이에요. 예, 예. 이거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특유한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공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랑 또 그 뭐 여성 변호사이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 최근에 네. 아마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새롭게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세분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예,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세분화라는 부분인데요. 뭐 좀 전 얘기로 돌아가면 사실 뭐 정인이법 같은 엄벌 예방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동학대라고 본다면 엄벌만이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저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당연히 지금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네. 그 양형 기준을 조금 정말 극심한 어떤 살인치사에서 살인죄로 이제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는 일단 이제 좀 변화되고 있는데 네, 네. 실제 학대 조금 이제 약한 학대 뭐 네, 예를 네. 들어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논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민법에서 그 부모의 징계권이 징계권. 삭제가 됐단 예,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볼 때 최근에 이제 원래 바뀌었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 보면 부모의 그 징계권이 있다는 것조차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네. 민법에 그런 네, 내용이 네, 있었는지조차 대부분이 모르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징계권이 삭제된 것도 모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아이를 내가 적당히 체벌해도 된다. 훈육 목적으로 체벌해도 네.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법에 있는 분들도 약간의 이제 온정주의나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우리도 많이 체벌받으면서 네, 네. 자라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저는 당연히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체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가도 심지어는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관장님이나 이런 종사자들도 무조건 안 때리는 게 네. 능사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좀 사랑의 더 매- 많이 사랑의 매- 인지시키고 예, 네, 그게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매 얘기로 들어가면 또 저희가 한 10시간 토론해야 되네요. 네.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 중장기 대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예, 신 변호사님부터 아동학대 예방 뭐가 제일 중요하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시스템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법제도도 네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실무자들 감수성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경험들 쌓이는 게 중요할 거고 네. 뭐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주변 아이들 관심 있게 항상 바라봐 주시고 조금이라도 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그 아동 학대의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들이 많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도 긍정적 훈육 이런 것과 더불어 국민적인 인식 변화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 대표님. 예. 그 여태까지는 그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네. 개인의 어떤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 네. 특별위원회 지금 오늘 아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통과가 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는 중장기 계획. 예,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논산 학대대응센터가 주목됩니다. 첫 번째는 경찰이 상주한다는 점, 네, 두 네. 번째는 사전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네, 여기서 네. 좋은 모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 두말할 것 없이 어른들 책임이겠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꾸준히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